안녕하세요. 스텝산사입니다. 오늘은 물가, 금리, 달러, 유가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5월 말에 제가 하반기 전망을 이야기하고 성장주에 대해서 대형 성장주, 애플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요. 제가 지금까지 주로 얘기했던 거는 업종에 대한 거, 종목에 대한 거, 그리고 이익 변화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최근에 심심치 않게 저한테 이제 주식 관점에서 보는 매크로 지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기회에 그런 매크로 지표를 좀 정리하고 갔으면 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 제가 평소에 연구하는 요소 중에 매크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되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예측이 진짜 힘들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언제는 A라는 매크로가 되면 주가에 B라는 반응을 하는데 또 언제는 똑같은 A라는 매크로가 나와도 주가에는 C라는 반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의 중요성을 좀 덜 보는데요. 그래도 항상 아침에 오면 매크로 지표는 분석을 하고 그리고 최소 업데이트 정도는 제가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매크로 지표를 누가 얘기한다.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내가 뭐 공부하겠다 이러면 요 정도 나온 매크로 지표를 업데이트하고 최소한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 뭐 의견이 많아요. 심지어 누가 싸우고 있냐면 페드 의장인 파월 의장 일시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전 재무부 장관 미국의 레리 서머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일시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고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반인으로서 그 의견에 뭐 토를 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관점에서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이익의 변화율, 뭔가의 변화율의 함수를 보기 때문에 결국 변화에 대한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어느 정도 확신하는 건 물가 상승률의 확대폭, 증부는 거의 무조건 꺾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물가에 대해서 의사소통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6월달 물가가 274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5%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비해서 지금이 얼마 올랐는지가 물가 상승을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 얘기는 비교 대상 기간의 인덱스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으면 그거보다 올라야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온다는 거죠. 미국의 물가 지표를 보면 작년 4월, 5월에 완전 바닥에서 올해 6월에 거의 6% 이상 지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내년 6월이 됐을 때도 지금 6월 달에 5.4%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5.4%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려면 내년 6월에 이 물가 지수가 저점 대비 12% 이상 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12% 오를 수 있어요. 오를 수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을 지금 되게 낮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 6월달, 5월달 물가 지표를 높게 올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비용하고 중고 자동차 관련 비용입니다. 에너지 관련 비용은 최근 유가 추이를 보시거나 이러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꺾였고요. 그리고 유가의 기저 자체가 작년 하반기 엄청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유가 에너지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폭은 많이 줄어들 거고요.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중고차 지수를 보시면 미국의 고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가율로 보면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확대되는 폭은 앞으로 꺾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의 영향은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금리인데요.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금리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증명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건 아까 물가지표랑 연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6월달 물가지표가 나오고 나서도 금리 빠지는 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배운 거는 물가가 오르면 그 오른 물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물가가 5.4%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찍었는데 금리 계속 빠지더라는 거죠.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모두의 이야기 드린 대로 변화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증부는 언제가 고점이었냐면 4월 달이 고점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폭은 계속 둔화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리도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좀 떨어진 거죠. 저는 이 추세가 앞으로 당분간 많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채 채권의 수요 공급을 생각해 보시면 수요는 지금 미국채 금리가 아직도 경쟁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 금리에 비해서 1%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이건 지난 10년 평균하고 비슷하고요. 일반적으로 선진국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미국이 떨어지고 나머지가 다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신흥국 채권을 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 채권의 금리가 경쟁하는 4개국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의 채권 수요는 아직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좀 단기적인 이슈지만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유예됐다라고 하죠. 미국 휴가 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재무부에서 채권 써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어느 정도 막혀 있고 수요는 견조하니까 채권 금리가 많이 튀거나 빠르게 올라가기는 저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러인데요. 달러는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조금 유지될 거라고 지금 보는 쪽인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그 당시에도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시끄럽고 막 이러고 결국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신용 등급이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부채 한도 협상을 못하면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면 채권의 원리금을 못 갚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그럼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다시 채권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금리가 뜨니까 채권을 팔고 이러면서 되게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고요. 그래서 주가도 우리나라 주가도 많이 빠지고 했는데 신기한 점은 그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문제였습니다. 근데 주가는 다른 나라가 더 많이 빠지고요. 달러가 어땠냐면 그때 무려 5%가 절상이 됐습니다. 이 5%가 적은 게 아닌 게 달러 지수가 90이 95가 되고 100이 105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한국이 뭔가 어떤 이유에서 불안하고 신용등급이 강등됐으면 원화는 엄청나게 절하가 됐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달러라는 특수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달러에 몰린 거거든요. 지금처럼 부채 한도 협상이 말이 많을 때는 결국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달러로 갈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앞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좀 강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 비용 올해도 엄청나게 예산 많이 쓰는데 결국은 가면 갈수록 줄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GDP는 작년 2020년에 박살 났다가 올해부터 회복이 되기 때문에 분자 분모로 보면은 분모는 조금씩 줄고 분자는 커지니까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거의 BP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달러 지수가 얼마였냐면 110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달러 지수, 최근의 달러 지수는 92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는 조금은 강세로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가는 되게 조심스럽고 예측이 정말 어려운 영역이라 제가 이게 함부로 맞다틀리다 이야기는 그런데 제가 요즘 드리고 있는 얘기는 유가가 고점은 어느 정도 지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는 결국 수급 때문인데요. 지금 유가를 이렇게 올린 것은 작년부터 빠졌던 유가를 올해부터 올라간 거는 이 오펙이랑 석유 생산국들이 엄청나게 감산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감산을 되게 많이 했는데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회원국들 서로 이렇게 막 스크럼을 짜고 있는 거죠. 우리 더 이상 가격 낮추지 말자. 얘네들 중에서도 빨리 기름을 팔아가지고 이걸로 투자를 하고 싶은 비석유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 애들이 감산량을 줄여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합의가 있어서 감산량이 일부 줄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에요. 유가가 어느 정도가 되면 나는 쟤보다 빨리 팔아서 돈 벌어야지라는 마인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량은 지금부터는 꾸준히 늘어나는 거로 보는 게 맞고요. 반면 수요는 늘어나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좀 천천히 늘어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수요는 결국은 석유화학은 안정적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운송 쪽인데 이 항공 수요가 결국 변수거든요. 왜냐하면 항공 수요가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겁니다. 델타 변이고 뭐고 이슈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락다운을 하진 않아요, 국가들이. 근데 어떤 국가가 락다운을 안 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을 받아주거나 그 국가 사람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까지 오케이 하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항공 수요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는 느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는 그거보다 조금 처진다면 유가는 최근에 75불 정도 고점에서 약간씩
좀 빠지고 있는데 이 75불 정도 고점은 어느 정도 확인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